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김치가 뭔지 아십니까? 배추가 아니라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김치통입니다. 화장실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2억 원이 쏟아지고 명품 가방이 벽면을 채우고 있는데 세금 낼 돈은 단돈 1원도 없다는 사람들. 그들이 왜 이런 기괴한 숨바꼭질을 멈추지 않는지 1조 원짜리 은닉 자산의 실체를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작년 한 해에만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에게 뺏어온 돈이 무려 2조 8천억 원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710명을 타겟팅했는데 이들이 은닉한 자산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치죠. 체납자들이 멍청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들이 왜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지 그 추악하고도 정교한 계산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들에게 세금은 의무가 아니라 확률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머릿속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디지털 발자국을 지우면 못 찾을 것이다. 둘째, 4명이만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다. 셋째, 징수 인력보다 체납자가 많으니 내가 걸릴 확률은 낮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를 뒤졌지만 지금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로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가족의 SNS, 심지어 배달 앱 주소지까지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끝까지 버티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렇게 숨긴 재산이 정말 상속까지 무사히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탈출구, 바로 위장 이혼의 실체를 까보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부부 관계까지 끊는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전략 같죠.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몰아준 뒤 서류상 남남이 되면 끝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국세청을 물러보고 거대한 채로 물을 거르겠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은 단순히 서류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돌리는 알고리즘은 생활 반경의 일치성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입니다. 서류상 이혼했다는 남편의 카드가 매일 밤 아내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긁힌다면? 둘째, 하이패스와 GPS 기록입니다. 출퇴근 경로가 예전과 똑같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유명 맛집을 다니는 동선이 포착되면 그 즉시 위장 이혼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셋째,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위자료로 준 건데 이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치겠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게 데이터로 입증되면 법원은 그 증여나 이혼 자체를 무효로 돌려버립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4억 원이 든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히는 순간 그 모든 설계는 무너집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잡기 위해 고액 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추적 성공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긴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국세청이 당신의 현관문 앞에 서는 그 권한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법전에는 복잡하게 써있지만 딱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씀씀이가 당신의 신고 재산과 어긋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분이 체납액이 적으면 안 오겠지, 아직 독촉장만 오니까 괜찮겠지라며 방심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당신의 주거지, 심지어 관계된 제3자의 집까지 수색할 권한이 생깁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란 없습니다. 그럼 그 혐의는 어떻게 잡느냐고요? 바로 데이터의 불일치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명의는 친구 이름인데 실제 거주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라면 국세청 서버는 이걸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긁은 신용카드 한 장, 가족 명의로 가입한 골프장 회원권, 심지어 배달 앱으로 주문한 고급 요리의 주소지까지 전부 수색의 근거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수색은 절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새벽 시간, 혹은 가족들과 단란하게 저녁을 먹으려는 그 순간에 들이닥칩니다. 국세청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문을 두드리는 건 협조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벽지를 뜯고 금고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하러 오는 겁니다. 체납 후 한 달이 지났든 1년이 지났든
당신이 숨쉬며 남기는 모든 소비 데이터는 국세청의 수색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한 줄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걸렸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국세청은 그저 당신이 가장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가장 비참하게 털어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좋다. 내 명의로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럼 이 돈 자식한테는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체납된 세금도 상속이 되는지, 그리고 자식에게 몰래 넘긴 코인, 지갑과 주식은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숨어 지내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숨겨둔 이 돈, 우리 자식한테는 무사히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욕심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덫이 될 겁니다. 데이터와 법전은 감정이 없습니다. 아주 차갑게 집행되죠.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금 체납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착각이죠. 아닙니다. 세금은 물질적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로서 상속됩니다. 자녀가 당신의 재산을 10원이라도 상속받는 순간 그 세금 체납액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 그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숨겨온 그 김치통 속 현금과 금괴는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범죄 수익이나 은닉 재산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자식은 손도 못 대는 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인데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숨겨왔던 그 돈을 당신이 사망한 후 사용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 자비가 없습니다. 소득이 빤한 자녀가 갑자기 강남 아파트를 사고 고가의 외제차를 끈다? 국세청 서버에는 즉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 돈의 뿌리가 어디냐 고 묻기 시작하면 결국 당신이 숨긴 그 체납 세금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자녀는 단순히 돈을 압류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과정에 가담한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그 현금 뭉치가 자식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평생을 감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범죄의 꼬리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남긴 돈 때문에 자식의 이름 앞에 범죄 수익 은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이게 과연 당신이 원하던 상속입니까? 데이터는 경고합니다. 당신의 어설픈 설계가 자식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체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상자산, 코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알고 수색할 때 집안을 뒤져서 나노 레저, 즉 하드웨어 지갑을 찾아냅니다. 코인은 추적이 안 된다는 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세청은 체납자의 이름으로 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물론이고 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까지 역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사위 며느리의 계좌로 갑자기 거액의 코인이 들어왔다? 데이터는 즉각 반응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라는 이름의 칼날이 가족의 목전까지 배달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경제적 자유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범죄와 편법으로 쌓은 돈은 자식에게 자유가 아니라 감옥을 선물하는 꼴입니다. 혹시 5년만 버티면 기록이 사라진다 옛날 이야기를 믿고 계신가요? 그건 데이터의 힘을 몰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단순히 최근 5년을 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고액 체납이나 악의적인 재산 은닉의 경우 국세청의 추적 권한은 10년, 15년, 아니 사실상 당신의 전생애로 확장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고액 세금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숨겼다면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시계가 돌아갑니다. 즉, 안 걸리면 장땡이 아니라 걸리는 날이 바로 재산날이 되는 구조죠. 더 무서운 건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당신이 10년 뒤에 자식 명의로 집을 사준다? 국세청 서버는 즉시 질문을 던집니다. 소득 없는 자녀가 이 돈이 어디서 났지? 그리고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 당신이 10년 전, 20년 전에 숨겨둔 그 김치통 속 현금까지 탈탈 털어냅니다.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층층이 쌓여 있고 국세청은 그 기록의 실타래를 끝까지 감아올릴 권한과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10년만 숨어 지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도박, 사실은 평생을 감옥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넘긴 주식, 코인, 부동산, 국세청 서버에는 이미 수상한 거래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영원히 들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뀔 겁니다. 도대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타겟팅하는 걸까? 내가 운이 없어서 걸리는 걸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대한민국에서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지옥까지 쫓아간다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의 실제 추적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현관문을 열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알게 되면 아마 오늘 밤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용산의 초고가 빌라, 강남의 100억대 아파트,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곳은 결코 평범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를 털지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체납 액수가 큽니다. 작습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소비와 소득의 비대칭 데이터입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거대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생활 수준 분석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0원인데 자녀는 해외 유학을 가고 배우자는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수십 개씩 사들인다. 국세청 서버는 이걸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은 넘쳐난다. 는 데이터의 불일치. 이게 바로 추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주변인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금만 쓴다고 해도 여러분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여행을 가는 주변인들은 카드를 씁니다. 그들의 결제 데이터가 모여 당신의 위치와 생활 수준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필터는 CCTV와 잠복입니다. 배우자가 4억 원이 든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장면, 그거 운 좋게 찍힌 게 아닙니다. 이미 타겟으로 정해진 뒤 며칠간의 동선을 분석하고 기다린 결과물이죠. 기동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랍만 뒤지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의 수납장, 베란다의 낡은 박스, 심지어 쓰레기 더미 속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등산 가방에서 금괴가 나오고 쓰레기 봉투에서 수천 장의 수표가 쏟아져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체납자가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포기하겠지라고요. 하지만 국세청에 포기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라는 무서운 숫자가 당신의 목을 조여올 뿐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마법. 그게 바로 체납의 끝이죠. 그럼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후회하면 늦을까요? 네, 늦습니다. 이미 당신의 이름은 악의적 체납자라는 낙인이 찍혀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니까요. 10년만 버티면 세금도 시효가 소멸해서 없어진다. 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말을 믿고 인생의 황금기인 10년을 숨어 지낼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한 계산인지 차갑게 증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입니다. 숫자만 보면 버틸만 하네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당신에게 독촉장을 보내거나 당신 명의의 단돈 1,000원이라도 찾아내 압류하는 순간 그 10년이라는 시계는 다시 0으로 리셋됩니다.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로 당신의 재산을 끝없이 추적합니다. 즉,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시계가 멈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 당신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이걸 경제적 사형 선고라고 부릅니다. 첫째, 당신 명의의 핸드폰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 인증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현대판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넷플릭스 하나 구독 못하고 배달앱 결제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죠. 둘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압류가 시작되니까요.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현금만 받는 밑바닥 인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셋째, 금융권에서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신용카드, 대출, 꿈도 못 꿉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는 건 엔진 없는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돈이 당신의 자존감과 인간관계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당신 때문에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고 친구들은 세금 체납자라는 낙인이 찍힌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뒤에 운 좋게 세금이 없어진다고 칩시다. 그때 당신 곁에 남는 건 늙어버린 육체와 사람들의 비아냥, 그리고 부서진 자존감뿐입니다. 과연 그 현금 뭉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가성비 따지기 좋아하는 체납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10년을 고작 몇억 원에 파는 게 정말 남는 장사입니까? 데이터는 말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가장 멍청한 베팅이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들은 왜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경제적 자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진짜 자산가들은 세금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장담컨대 재산을 숨기는 순간 당신의 자산 성장률은 그날로 멈춥니다. 왜일까요? 숨겨둔 돈은 죽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김치통에 담긴 2억 원, 장롱 속의 금괴들, 그게 10년 뒤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앞에서 그 돈의 가치는 매년 3에서 5%씩 녹아내립니다. 반면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그 돈을 세상 밖으로 꺼내 지수 펀드에 넣거나 사업에 재투자한 사람은 10년 뒤에 그 자산을 2배, 3배로 불려나갑니다. 결국 체납자들이 하는 짓은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도 없는 돈인 줄 모르고 당장 내야 할 세금 몇억 원 아끼겠다고 내 인생의 복리 효과와 성장 가능성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똑똑한 짓일까요? 아니면 가장 멍청한 경제적 선택일까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에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현관문 소리에 가슴 졸이고 자식에게 떳떳하게 용돈 한 번 못 주는 삶은 그저 돈 많은 거지 위 삶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스템 위에서 노는 자는 불을 쌓고 시스템을 속이려는 자는 결국 시스템에 의해 파멸한다고 말이죠.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교묘한 잔머리가 아니라 숫자를 직면하는 용기와 태도였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장 그 검은 돈의 설계를 멈추십시오.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1억 원이 숨겨둔 10억 원보다 당신의 인생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높게 데려다 줄 겁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꿨다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조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분석의 재료로 쓰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데이터 분석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